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한 번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고 싶었다고.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아무 말 없이 건넨 따뜻한 눈빛 하나가 100마디 위로보다 더 깊이 가슴에 남았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대화를 잘해야 한다고. 마음을 전하려면 정확한 단어를 골라야 한다고. 그래서 말을 배우고 표현을 다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정작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풍기던 분위기, 눈을 마주치는 방식, 들을 때 기울이던 어깨의 각도, 헤어질 때 돌아보던 뒷모습 같은 것들입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막연히 느낌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그 사람의 태도가 만들어낸 언어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말 너머에 있는 태도의 언어에 대하여.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약용이 긴 유배 생활 끝자락에서 깨달은 것은 자신이 가장 많은 말을 했던 시절이 가장 외로운 시절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혀끝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 고요한 순간에 드러나는 품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손짓에 숨어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이 사람을 끌어당긴다고 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르쳐준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진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전해지는 어떤 온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태도는 말하지 않아도 먼저 도착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혹시 그대들의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말을 하지 않는데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대단한 조언을 하지 않는데도 만나고 나면 힘이 나는 사람. 그 사람의 비밀은 언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문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법을 배우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삽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법, 기다려주는 법, 내 몸 전체로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두 아들에게, 형에게, 벗에게. 그 편지들 속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라고 반복해서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 앞에서의 자세를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앉은 모습, 듣는 모습, 대하는 모습.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말이 된다는 것을 정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앞서 도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며 그 마음이 몸으로 번져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태도라 부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태도의 언어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개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만 집중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단어를 골랐는지, 목소리에 높낮이는 적절했는지를 따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하면 마음이 열리고 다른 사람이 하면 오히려 문이 닫힙니다. 단어는 같은데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상대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건넨 서투른 한마디는 가슴에 닿고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만 마음이 빠진 말은 허공을 맴돕니다. 이것이 태도의 언어가 말의 기술을 이기는 이유입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조정에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의 상소문은 논리가 정교했고 그의 발언은 날카로웠습니다. 누구도 그의 말에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힘이라 믿었습니다. 말로 상대를 설득하고 말로 부당함을 꺾고 말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배길에 올랐을 때 그 모든 말의 힘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그의 논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정교한 문장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벼슬이 아니라 유배인이라는 이름뿐이었고 그의 말은 더 이상 무게를 갖지 못했습니다. 강진에 도착한 첫 해의 겨울, 정약용은 주막집 한 구석에서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은 사람에게 선뜻 다가오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지 않는 경험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때 그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태도가 먼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주막 앞마당을 쓸었습니다. 마을 아이가 다가오면 눈높이를 맞추어 앉았습니다. 누군가 아픈 곳을 호소하면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약재를 구해 건넸습니다. 한마디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이미 하나의 문장이 되어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상대를 읽습니다. 걸어오는 발걸음의 속도에서 이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느끼고 악수할 때 손의 온도에서 진심을 가늠합니다. 눈을 피하는 사람에게서는 아무리 친절한 말이 나와도 불안을 느끼고 조용히 곁에 앉아 있어주는 사람에게서는 한마디 없어도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은 직감이 아닙니다. 수만 년 동안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킨 가장 오래된 의사소통 체계입니다. 언어가 생기기 전부터 인간은 표정과 자세와 거리감으로 서로의 의도를 읽어왔습니다. 말은 그보다 한참 뒤에 생긴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말과 태도가 어긋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태도 쪽을 믿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얼굴이 굳어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괜찮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딘가 허전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아무 말하지 않아도 내 이야기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엽니다. 태도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은 꾸밀 수 있지만 몸은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태도의 언어는 말의 기술보다 언제나 정직하고 그 정직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됩니다. 정약용이 유배 초기에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힘을 잃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태도가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태도의 언어가 말보다 훨씬 멀리, 훨씬 깊이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강진의 다산초당에 모여든 젊은이들은 학문에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글 읽는 법도 붙잡는 법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앞에 앉는 법이었습니다. 상대가 말할 때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 듣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자신이 말할 차례가 왔을 때 얼마만큼의 여백을 두고 입을 열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습니다. 학문을 배우러 왔는데 왜 앉은 자세부터 고치라 하시는가? 정약용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은 읽으면 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쓴 글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드러난다고. 이 가르침에는 정약용 자신의 뼈아픈 경험이 녹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자신의 논리와 학식에 자부심이 컸습니다. 토론에서 상대를 이기는 것에 쾌감을 느꼈고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지식인의 덕목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가 말로 이긴 자리에서 얻은 것은 논쟁의 승리뿐이었고 잃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벗은 조용히 멀어졌고 한 동료는 등을 돌렸으며 한 후배는 그의 앞에서 더 이상 솔직한 생각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로 이기는 순간 관계에서는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유배 생활 중 한 늙은 농부가 정약용을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사이가 틀어져 몇 해째 말을 섞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농부는 한참을 말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맞는 말만 했는데 아들이 떠났다고. 정약용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농부는 자신의 말을 다시 들었을 것입니다. 맞는 말만 했는데 사람이 떠났다. 이 한 문장 안에 관계의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옳은 말이 반드시 좋은 말은 아니라는 것, 정확한 지적이 반드시 상대를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농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농부에게 긴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이 아닌 다른 것을 건넨 적이 언제였느냐고. 농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약용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닌 다른 것.
그것은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일 수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어깨를 두드려주는 손길일 수도 있으며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태도의 언어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말이 전하지 못하는 것을 전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말이 전하려다 실패한 것을 태도가 대신 전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새벽에 이불을 덮어주는 손이 더 큰 문장이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다음날 아침 조용히 식탁을 차려놓는 행동이 더 깊은 사과가 됩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자, 통화, 메시지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하고 점점 더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말의 양은 늘었는데 전해지는 마음의 양은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말 속에 태도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이고 싶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늘 좋은 말을 하려 했었고 인생의 교훈을 전하려 했습니다. 공부해라, 부지런해라,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그의 말은 모두 옳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서 눈을 피했고 대화를 피했으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분명 맞는 말만 했는데 왜 이 아이들은 멀어지는 것인가?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말을 할 때마다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바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잘했다는 말보다 더 잘할 수 있었다는 말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사랑이 나왔지만 그의 몸에서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피한 것은 아버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심판하는 듯한 그 분위기, 관심을 가지면서도 통제하려는 듯한 그 기운을 아이들은 말보다 먼저 읽어낸 것입니다. 비슷한 일은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한 아내가 남편에게 요즘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즉시 해결책을 늘어놓았습니다. 운동을 해봐, 취미를 가져봐, 친구를 만나봐.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아내가 원한 것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곁에 앉아 같이 한숨을 쉬어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래 힘들겠다 하고 눈을 맞춰줄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은 정확했지만 남편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고쳐주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당신의 무게를 함께 느끼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부하 직원들에게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의견을 내면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고 입꼬리가 약간 내려갔으며 곧바로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한두 번이면 모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팀원들은 조용해졌습니다. 회의 시간은 팀장의 톡백 시간이 되었고 아무도 솔직한 생각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팀장의 말은 열려 있었지만 팀장의 태도는 닫혀 있었습니다. 이 세 장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듣는 사람은 말이 아닌 다른 것을 듣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태도의 언어는 말보다 먼저 토착하고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은 상대가 한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할 때의 표정, 시선, 어조, 몸의 방향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로를 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그 사람의 눈빛이,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태도의 언어는 말보다 먼저 토착하고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말을 줄이는 대신 자신의 있는 모습을 가다듬습니다. 상대 앞에서 나는 어떤 공기를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100마디의 화법 기술보다 관계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도의 언어를 갖추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지금 내가 말하려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인지 너를 위한 것인지를 구분하라고. 이 한마디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상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공부해라고 말할 때 그 말 안에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자기 자신의 욕구도 섞여 있습니다. 친구에게 조언을 할 때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자신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확인을 받고 싶은 욕구도 함께 작동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그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너를 위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 말 속에서 나의 불안이나 나의 자존심을 먼저 읽어내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유배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조정에서 상소를 올릴 때 그는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상소문 속에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았을 때 정약용은 부끄러웠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큰 말 아래 숨어있던 작은 자존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태도의 언어가 진실해지려면 먼저 자기 안에 숨은 동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기 비판과는 다릅니다. 자기 비판은 나는 이기적이었다 하고 스스로를 벌주는 것이지만 자기 이해는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상대를 향한 진짜 관심이 태어납니다. 내 마음속의 불순물을 알아차린 사람은 그만큼 상대에게 순수한 관심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성인이 된 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잔소리가 되었고 만날 때마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딸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냥 듣기만 하자.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입이 근질거렸고 고쳐주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대신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딸이 웃을 때 함께 웃고 딸이 한숨을 쉴 때 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달라졌다고.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만나면 편하다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말을 줄이고 태도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기대가 줄면 실망도 줄고 실망이 줄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면 상대도 긴장을 풀게 됩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자기 안을 먼저 정리한 사람의 태도가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제자들에게 앉는 자세부터 가르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깥을 향한 말보다 안을 향한 살핌이 먼저라는 것을 긴 세월 속에서 온몸으로 배운 사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태도의 언어는 결국 자기 이해에서 시작합니다. 나를 알아야 내 몸이 솔직해지고 내 몸이 솔직해야 상대가 안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이 곧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침묵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말을 아끼는 것이 언제나 미덕인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반드시 말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부당한 일 앞에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은 태도의 언어가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생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품격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피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정약용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라고 가르쳤지만 동시에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가 경계한 것은 말 자체가 아니라 마음 없는 말이었습니다. 형식만 남은 인사, 습관이 되어버린 충고, 진심 없이 건네는 위로. 이런 말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반면 온 마음을 담아 건네는 한마디는 서투르더라도 상대의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그렇다면 언제 말하고 언제 멈추어야 할까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타이밍입니다. 상대가 아직 자기 감정을 정리하고 있는 중에 말을 꺼내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소음이 됩니다. 상대가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한 뒤에 고요해진 그 빈자리에 놓는 한마디가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는 상대의 준비 상태입니다. 상대가 조언을 원하는지 공감을 원하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고.
이 한마디 질문이 상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셋째는 나의 동기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려는 이유가 상대를 돕기 위해서인지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참기 어려워서 하는 말은 대부분 상대에게도 받기 어려운 말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말의 양은 줄고 말의 밀도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전해지는 태도 역시 달라집니다. 급하지 않은 말, 진심이 담긴 말, 상대의 속도에 맞추어 건네는 말은 그 자체로 좋은 태도가 됩니다. 말과 태도는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태도의 연장이고 좋은 태도는 말이 없어도 이미 하나의 문장입니다. 둘이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에 닿는 완전한 언어가 됩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3초만 멈추어 보십시오. 그 3초 동안 지금 이 말이 상대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를 한 번만 점검해 보십시오.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해결책을 생각하는 대신 상대의 표정을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조언 대신 질문을 건네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내가 무엇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느냐고. 평가하는 말을 줄여 보십시오. 잘했다 못했다 대신 수고했다 힘들었겠다는 말이 상대의 어깨를 가볍게 합니다. 태도의 언어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3초의 멈춤, 한 번의 눈 맞춤, 해결 대신 공감이라는 작은 선택. 이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태도가 되고 그 태도가 말보다 먼저 상대의 마음에 토착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 속에서 태도의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직장에서, 벗 사이에서 말보다 태도가 먼저 도착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도의 언어가 가장 먼저 향해야 할 곳은 사실 타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소리 내지 않는 말, 머릿속을 떠도는 말, 스스로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말. 왜 이것밖에 못하는가?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이 말들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지만 자신의 표정을 만들고 어깨를 무겁게 하고 눈빛을 어둡게 합니다. 자기에게 가혹한 사람은 아무리 웃어도 그 웃음 뒤에 그림자가 비칩니다. 상대는 그것을 느낍니다. 정약용은 유배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외로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인가? 내가 너무 앞서 나간 것은 아닌가? 내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었을까? 이 질문들은 밤마다 그를 찾아왔고 잠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정약용은 자신에게 묻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왜 그랬는가라는 질문에서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는가로, 비난에서 이해로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실수 앞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약함을 볼 때 판단 대신 이해를 먼저 꺼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대함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자기 안에서 먼저 평화를 이룬 사람이 타인에게도 평화로운 공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안이 전쟁터인 사람은 아무리 다정한 말을 해도 그 말 안에 날카로움이 섞여 나옵니다. 정약용이 유배 후반에 잃은 경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이 질문은 과거를 향한 후회가 아니라 오늘을 향한 선택이었습니다. 어제의 실수를 곱씹는 대신 오늘의 태도를 가다듬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찾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맺는 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게 좋은 태도를 보이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좋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 타인을 섬세하게 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의 걸음걸이는 다릅니다. 목소리의 결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방에 들어서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연기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만이 상대에게 진짜로 전해집니다. 태도의 언어는 밖을 향한 기술이 아니라 안을 향한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나를 다루는 법이 곧 세상을 다루는 법이 됩니다.
오늘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를 바꾸어 보십시오.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대신 오늘 하루도 해냈구나라고.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표정을 바꾸고 바뀐 표정이 옆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약용이 말년에 남겼다는 그 말이 많은 사람보다 한 번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고 싶었다는 그 말의 의미가 이제 조금 더 깊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 전체가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언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 가지 이야기를 열어두었습니다. 정약용이 가장 많은 말을 했던 시절이 가장 외로운 시절이었다는 것. 이제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약용은 말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논리로, 설득으로, 주장으로 사람들과 이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결은 말이 끊기는 순간 함께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벼슬을 잃고 이름이 지워지고 말의 무대를 빼앗기자 그 연결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 위에 세운 관계는 말과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이 새로 세운 관계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말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태도 위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쓸며 이웃에게 보인 성실함, 아픈 사람에게 약을 구해다 주며 보인 따뜻함,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먼저 꺼내며 보인 솔직함. 이 모든 것은 말이 아니었지만 말보다 단단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디어냈습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는 것은 주고받은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함께 있었던 시간의 질감, 상대가 나를 대하던 방식의 온도, 헤어진 뒤에도 떠오르는 그 사람만의 분위기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은 화법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말은 기술로 다듬을 수 있지만 태도는 삶으로만 다듬어집니다. 어떻게 살았는가가 어떻게 말하는가보다 앞서고 어떤 사람인가가 어떤 말을 하는가보다 깊이 전해집니다. 말보다 존재, 기술보다 진심, 설명보다 온기. 이것이 정약용이 긴 유배의 세월 끝에 도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말의 천재였지만 결국 말을 넘어선 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그러나 삶이란 원래 역설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그대를 떠올린다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대가 했던 말일까요? 아니면 그대가 풍기던 분위기일까요? 그대의 논리일까요? 아니면 그대의 눈빛일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 설 때 그대는 어떤 태도로 서고 싶습니까? 말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 마음이 그대의 얼굴이 되고 그 얼굴이 그대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기억됩니다.